안녕하세요. 메이플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IB English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보통 공부들을 잘하는 학생들이 IB를 많이 하고요. 또 거기에서 분명히 얻는 장점들이 있는데, 역시 IB를 할 때도 이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성적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그 IB 교육과정에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교사용 지침서를 이용해서, IB 교사용 지침서를 이용해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IB 과목이 많지만 유독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 90점 이상 받는 아이들도요, 영어 70점대 허다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성적표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80점 간신히 넘는 그런, 그 정도 선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요, 보통 여기서 온 지가 꽤 여러 해가 돼서 기능적인 영어, 의사소통할지 쓰고 말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약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학과학은요, 선행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선행이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과학은 아이들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부모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과서, 한국에 있는 문제집들 사다가 먼저 풀리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공부하고 한번 풀어보고 학교에 갔을 때 당연히 아이들이 좀 쉽게 느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요, 답을 찾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는 공부에.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교과서가 없어서 어떤 작품을 다룰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읽어도 무엇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데 저한테 어떤 그 선생님의 질문이나 이런 거 학교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과거에. 그럼 제가 안타깝죠. 이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상평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 답이 뭐예요? 라고 영어 과목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나 답을 찾는 공부에 익숙해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그리고 또 점수도 노력하는 만큼 못 받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IB 선생님들에게 제공되는 그 가이드에 있어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을 다뤄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실러버스 구성을 좀 보실 건데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작품 자체를 잘 이해하고 분석해라라는 얘기고요. 그게 5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시대적 배경, 장소,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50시간이 나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학 작품, 문학 형태, 이런 것들을 교차 비교하는 것들에 관한 공부가 50시간 이렇게 배정이 돼서 총 150시간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eaders, Writers and Tex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작품 자체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작품 자체에 관한 탐구를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작품 전체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줄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장에서 각각의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 또는 거기에 중요한 문장의 어떤 그런 효과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이요, 한국어로 작품을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로 미리 읽었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읽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들이요, 한국어로 읽었을 때 역효과가 있습니다. 작품의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어로 읽은 내용과요, 뭐 전체적인 줄거리야 당연히 같겠지만 각각의 문장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읽은 작품은 읽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어로 그 작품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해석을 잘한다라는 관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요, 작품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맞진 않지만 보통 작품을 갖다가 감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르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하고 작품을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감상법에 의한 올바른 방향이 나올 거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차는 있지만 전혀 엉뚱한 대로 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학습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가의 선택이나 방법에 대한 탐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iterary device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metaphor지, 뭐 simile, 아니면은 뭐 irony, 뭐 allusion 이런 것들에 관한 거거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문학적 도구들인데 말 그대로 작가는 어떤 효과나 독자들을 갖다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요. literal device는 거기에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로 충분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집중을,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집중을 해라라는 것이 가장 앞에 나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작품이 학생, 독자, 청중에게 주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학습, 탐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에세이 영역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상을 적는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의 뭐 인트로덕션 어떻게 써야 되고 바디는 어떻게 써야 되고 컨클루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사이테이션을 잘해서 뭐 MLA 방식으로 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걸 아무리 잘 지켜도요.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글 쓰는 연습, 그 틀에 맞춰서 글 쓰는 것들이 돼야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통 에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요, 부모님들조차도 위에 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세요. 모르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면 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통은 뭐에 치중이 되냐 하면 그 형식적 틀에 치중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이해가 우선이 돼야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은 그 틀과 형식, 그 다음에 어떤 그 글 쓰는 방식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작품의 이해가 독자의 공동체적 사고에 주는 영향을 탐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여기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도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중간에 왔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와 문화를 갖다가 익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을 갖고 자꾸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그것도 이 학습 자체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가 충분히 갖고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주변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앞에 감상, 작품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타임 앤 스페이스는요. 작품의 시대상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장소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장소를 벗어나서 얼마만큼 그 시대로 확장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영국 작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영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르네상스의 끝자락, 르네상스의 마지막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을 때 그때 쓰여진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면서요. 그것들을 반영하고 그 사건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장소들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작품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작품이 쓰여졌을 때 어떤 그 나라의 시대나 장소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 이 작품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게요. 실제로 영국의 이야기가 아닌데 각각의 작품에는 그 영국,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어떤 영국의 생각과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그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장소와 배경만 다른 데를 활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문화적 배경이 작가, 독자 또는 청중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탐구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타임 앤 스페이스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 아시죠? 사실 그거는 코미디거든요. 희극인데 희극의 특징은 뭐냐면 해피엔딩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샬럿이라는 그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데요. 가장 최근에 제가 어느 학교에 그 에세이 질문이 이 작품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셰익스피어는 반유대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샤일록이라는 인물이 그 시대에 그러면 그 문화적 배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과연 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청중이나 독자들이 그 유대인에 대해서 공통된 그 섹스피어와 같은 그런 공통된 사고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지만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 앤 스페이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마다 역사가 히스토리가 맨데토리 나이들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월드 히스토리는 여기에서 문학 작품이 됐던 여기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임 앤 스페이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역사를 알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수월하다.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는요, intertextuality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자 그러면 너무 장황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로 다른 작품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는 잘 같이 비교를 안 해요. 시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비교하는 것이 가장 그 IB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설과 희곡을 비교하라는 것이 가장 중점인데요. 거기에다 에세이 비교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일 작품의 다른 형태를 비교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나와요. 이것은 작품의 어떤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시각적 차이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 위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소설 작품이 영화화됐다라는 거. 그럼 영화와
그 소설 작품을 서로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시면 자녀들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엔 소설로 있고요. 어떤 경우엔 그 비디오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그것들이 뭐 비디오 보고 그냥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작품에 대한 어떤 형태의 비교,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탐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주제의 다른 형태의 비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는 소설로 나타났고요. 하나는 희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소설로 나타났고 하나는 에세이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타리오주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고학년이 되면 애버리지널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버리지널 문학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럼 그 문학 작품을 할 때 반드시 보통 에세이가 따라와요. 그 애버리지널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reconciliation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뤄지는 에세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같은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동일 시대의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IB에서는 뭐냐면, 같은 시대에, 뭐, 아시아라고 하면 주로 중국이긴 한데, 중국 작품, 또 그 북미의 작품이나 유럽의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작품 두 개를 동시에 나가질 않고 하나 끝난 다음에 나중에 걸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상 앞에나 배운 건 잊어버리고요. 이건 다른 작품인가 보다, 목표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그 직접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는 이런 이유야. 아니면 학생들이 본다라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내가 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냥 학교 그 IB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그런 지침에 대해서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다뤄봐서 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저도 광고 좀 하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데이 컨설팅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수업도 지금 1대1 에세이 수업도 꽤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올해 10학년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신입생을 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앞에 이메일, 아래 이메일 gmjason1938 gmail.com으로 문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상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뭘 공부하는지 또는 뭘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